자, 첫 번째,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인가? 한번 볼 텐데, 제가 여기서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느끼게 공감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말이 많이 필요 없다라는 걸 좀 인식시켜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들이면서 뭘 의미하는 거나 감상도 해보시고 제가 약간씩만 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화란 사실 뭐 엣지 있는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뭐 유니크한 멋있는 색감이 아름다운 다채로운 뭐 그런 뛰어나고 아름다운 시각화만이 데이터 시각화의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픽 디자인,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몰입하게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스토리를 반영하여 스토리를 텔링해서 전달을 하고 그 창의성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진군한 다음에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 도메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나폴레옹이 겨우 1만 명만 돌아왔을까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해 보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군대가 있었고 무언가가 흘러왔고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라고 힌트를 드릴게요. 그리고 무언가 두께가 얇아지고 있고 뭐 단어들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이 아랫단에 보면 뭔가 온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그렇죠? 네. 어떠신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들죠. 인간은 단순히 이미지만으로 그 특징만으로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세 개를 보면 나폴레옹 군대는 47만 명이 출정했으나 1만 명만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에 따라서 급격한 겨울 기온 때문에 피해가 극대화됐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후에도 돌아오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실제 이거를 제가 약간만 정리드리면 이게 맞습니다. 1812년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점령하려고 진군했습니다. 근데 겨우 1만 명이 왔고 그 스토리를 한 장의 종이에 다 표현한 가장 유명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중 하나입니다. 이 선의 너비 있죠? 너비가 두께, 너비 또는 두께가 군인의 총 수입니다. 노란색으로 간다는 건 모스코, 그렇죠? 모스코바로 출정하는 거고 검은색은 다시 돌아오는 복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래에 있는 건 숫자가 진짜 온도가 맞았습니다. 돌아올 때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이렇게 포인팅 되고 있죠. 이때는 몇 도였다. 돌아오는 게 일이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참사였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끔찍한 걸 시각화했어야 하느냐라는 논란도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물론 이 현실은 참혹하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 알고리즘을 썼나요? 뭐 인공지능을 썼나요? 특별한 뭐 도구가 없습니다. 그림 한 장에 마치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 한 땀 한 땀을 그린 것 같죠? 이게 끝입니다.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각 데이터 흐름, 전쟁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바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시각화 첫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1854년에 브로드가에서 콜레라가 발병했는데 그거의 맵입니다. 왜 콜레라가 사망으로 많이 했는데 어디에서 주로 발병을 했지? 왜 그럴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무언가 막대가 있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콜레라 사망자 수 같은 느낌이죠. 예. 이상하게 가운데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죠? 그 아래를 봤더니 무언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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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망률과 이 점을 찍은 곳이 무언가 관련이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죠?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보시면 콜레라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세대들은 모두 같은 우물을 썼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우물.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걸 변수로 만들어서 수치로 계산하고 이걸 했지만 그런 거 아무 얘기도 없죠? 무언가 콜레라와 오염된 우물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한눈에 그저 보여줍니다. 꼭 이걸 상관관계를 수식으로 외우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이해했어요,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실제로 이거 막대는 사망한 인원수를 표시한 게 맞습니다. 왜? 사망 추세가 이렇게 가운데 다른 곳보다 높은지 알아내려고 굉장한 시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콜레라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세대는 모두 같은 우물을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새로운 인사이트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인사이트지 별게 아닙니다. 꼭 인공지능을 써야 인사이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관성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거를 그림으로 주장하고 설득할 필요 없어요. 한 명한테 가서 그렇지 않겠니? 내 직관이 이런 게 있는데 직관만이 아니라 이런 근거가 있어.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 나와 함께 이 얘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니? 그래서 우물을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려고 콜레라 예방 솔루션으로 우물 보호 정책을 실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은 뭐 사실 앞에 봤던 거에 비하면 훨씬 단조롭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어. 이쁜 그래프를 만들었어. 나 이뻐해 줄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쁘지 않니? 이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한 시각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각화죠.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크림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사망 원인 맵, 전쟁 중 사망 원인이 무엇일까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쭉 보시죠. 에이프릴 1855년, 마르치 1856년 그런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1년 전 시간 방향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랬어 1년 전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는 이게 시간의 방향이라 써 있죠. 뭔가 커지는데 여긴 작아지네. 뭔가 성공한 것 같네. 그런 느낌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즉 크림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군인의 사망률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붉은색은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예방 가능한 병으로 사망한 숫자랍니다. 즉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진짜 전쟁 부상으로 사망한 수보다 예방하지 못해 사망한 수가 훨씬 많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간호사였던 나이팅게일이 발명한 시각화입니다. 이런 차트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원형 차트. 즉 이랬겠죠. 전쟁 중에 시간이 흘렀더니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우리 빨리 이거 전쟁 그만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전쟁 피해가 심각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셉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의 경험, 직관, 자기만의 주장, 궤변 엄청 많겠죠? 그걸 말을 아끼고 나이팅게일은 그림 하나로 끝냈습니다. 봐라. 너네 뭐 정치인들을 꼬집자는 거 아닌데, 정치인들 봐라. 사망자 많다고 뭐라 하지만 사망자 봐라. 총 맞아 죽은 사망자 몇 명 안 돼. 딴 걸로 죽은 거야. 알고 떠들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차트로 인해서 결국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책상 앞에서 판단만 하지 말고 궤변만 하지 말고 직접 봐라. 병원이 애초에 들어서 그래. 그것만 개선해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는 거죠. 실제로 이 차트를 통해서 무언가 전쟁 자체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큰 규모로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게 전쟁을 모르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 이런 인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 영국 왕립위원회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나이팅게일이 이러한 차트를 보면서 병원 환경을 개선합시다 주장을 한 거예요. 계속. 사실은 뭐 자세한 내용 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차트를 나이팅게일도 간호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통계학자, 수학자, 어떤 철학자께서 이런 현실을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이 시각화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어땠을까요? CR도 안 먹혔어요. 필요 없다. 내가 누군데 내 말이면 다 믿을 거야. 내가 이런 전쟁 경험이 엄청 많거든. 내 말이면 돼.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했다가 안 먹혔어요. 잘하는 짓이죠, 그쵸? 그러다가 나이팅게일이 굽히지 않고 이걸 포함시킨 다음에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된 건데, 실제로 그래서 병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망자 수가 이렇게 감소를 했다. 뭐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 어떠한 데이터 분석, 모델링, 인공지능, 컴퓨터, 파이썬, 수학, 통계, 확률은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싫다, 다 어렵다, 이런 걸로도 데이터 분석하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이 단순히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나이팅게일이 통계학자였습니까? 데이터 분석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간호사였어요. 이거는 실제 설득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단계보다 문제 정의, 분석 기획, 성능 검증, 바로 이 성능 검증 부분의 포인트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는.
기술을 아무리 잘 써도 이런 거 못하면 설득이 안 되죠. 앞에 봤던 이 나이팅게일이 이런 내용을 전달했던 그 어떤 정부의 관계자 넣고 싶지 않아 했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그걸 반영시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단순히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사람을 다 설득한 거죠. 이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거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단 엄청 창의적이어야 하겠죠. 페이오프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수학도 통계도 확률도 컴퓨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창의성을 써야 된다고요? 머리가 아픕니다. 뭐 어쩌라고 도대체, 그렇죠? 뭐다 한대로 저도 사실은 어쩌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선택 옵션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감상 다 하셨죠? 네, 다음 문제. 네 번째, 역사 차트입니다. 동시대에 존재한 주요 제국과 문화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뭘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이렇게 직선, 가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가로줄을 잘 보시면 여러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동시대에 실제로 주요 제국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중점을 둔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인 거예요. 여기 보면 나라 이름이 있죠, 이렇게. 아메리카, 뭐 차이나, 뭐 아시아, 이태리, 그죠?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걸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이들이 역사적으로 시간순으로 봤을 때 이게 시간순일 겁니다. 쭉 이렇게 시간순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이 제국이 왕성했고, 예를 들어 로만 임페리오 이렇게 있죠. 이 시기에 여러 나라를 커버할 만큼 엄청난 제국이었구나. 그죠? 이렇게 크죠.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 각 제국, 문화가 어떻게 퍼졌는지, 어떻게 왕성하게 확대되었는지, 그 어떠한 시간, 시계열 분석, 무슨 뭐 카테고리, 변수 확인, 변수들의 수치, 상관계에서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축 2차원의 스캐터 플랫 같은 거죠. 나라 이름,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배되었던 문화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어떠한 도구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색상과 크기로 영향력의 정도를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어떤 색상인지. X축은 시간 정보, Y축은 창의적인 그 제국, 국가들의 위치 모습인 겁니다. 단 이 차원의 이 많은 것들의 데이터, 의미, 해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기술도 없습니다. 이러한 옛날에. 이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다음 4천년의 역사 BC 2000부터 쭉 내려가서 꽤 깁니다. AD 1500, 1900년까지. 엄청나죠? 이집티언즈 이렇게 돼 있죠. 인디언즈, 헌츠, 차이니즈. 이 크기가 실제 이 제국의 크기일 겁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당시에 왕성했는지, 왕성했다가 그 크기가 줄어들고 그렇죠? 어떤 것들은 커지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그 크기를 보이는 겁니다.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뭐 엑셀 데이터, 기술, 상관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면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말이 아깝습니다. 차이니즈 한번 볼까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거의 사라질 뻔하기도 하다가 갑자기 재팬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 종류도 많아졌죠? 딱 봐도 색깔의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무언가 파생된다는 거죠. 새로 생긴 나라들이 있네요. 제국들이. 그렇죠? 이렇게. 크기. 오, 로마는 이렇게 컸었네요. 엄청났군요. 전 세계의 거의 반 이상을 1, 200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왔네요. 그렇죠? 갑자기 생겨나서 그리스. 갑자기 생겨나서 이렇게 커졌네요. 보다 보니까 좀 빠져드는 것도 있네요. 영롱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그 문명이 힘을 키우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제국이 되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건데 뭐 지금 이 내용의 포인트가 아니니까 이것도 결국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렇죠? 아무 얘기가 필요 없죠? 각 나라마다 힘의 논리 한눈에 무려 4,000년을 표현한 겁니다. 이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하고 말 없이 다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시각화의 힘입니다. 자, 다음. 이번엔 다소 좀 최근 얘기인데 2016년도에 오바마 정부의 예산 맵입니다. 일단 미국은 굉장히 많은 주가 있고 그 정부 예산, 전체 예산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중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백악관에 작성된 이 트리맵, 히트맵, 트리맵 여러 가지를 부르는데 우리 정부의 예산이 어떤 맥락에서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시각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뭐 구구절절 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일반인에게 게시한 첫 번째 대화형 예산안인 겁니다. 메디케어, 그렇죠? 얼마인지, Other Income Security, Net Interest, Social Security. 자세하죠? 나사도 보이죠? 네이처 이런 거.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뭐 특별히 혁신적인 트리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히트맵, 트리맵 같은 건데 말 없이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 정부의 예산은 이렇게 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할까 그것이 이 시각화의 핵심인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자, 우리 전 세계에 랭귀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리고 이 언어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성, 어떻게 영향을 주고 퍼져나갔는지 사실 이걸 자세히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행을 안 다니거나 거의 다른 언어를 접할 일이 없다면 더더욱 이 언어의 확산 알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겠지. 그러나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쓰이는지, 지구상에 어떻게 퍼지는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2678개 이 언어의 기원, 이구수, 그리고 인구수, 그리고 다른 언어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눈에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언어의 확산 과정 맵입니다. 실제로 이 언어의 확산 과정 맵,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방금 보셨던 이 지도에 대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는 어떤 코드이고 실제 어떤 언어 그룹이고 어디서 왔는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안이라고 할까요? 있을까요? 있네요. 네, 코리안 KOR이라고 쓰고 패밀리 이런 거 나오죠? 아덜 뭐 이런 것도 있고 눌러보면 어느 나라에서 왔고 주로 어떤 가치가 있고 언제 만들어졌고 다 나오죠. 소스가 어떻게 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고 역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전으로 확대가 되었고 다 나옵니다. 꼭 코리안이 아니더라도 인위적으로 이탈리안 볼까요? 네. 그렇죠. 이 나라의 패턴, 흐름이 어떠한지. 아니면 패밀리 중에 하나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즉 어떤 패밀리인지 이스턴 수다닉 이로 되어 있죠. 아프리카, 노스 아메리카, 마이안 어떤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지 그죠? 한눈에 표현됩니다. 그리고 인도 유로피언 이탈리아는 아까 이탈리아인 거 알고 있는데 이 패밀리가 인도 유러피언이라고 하네요. 눌러봤을 때 이런 범위입니다. 이런 범위에서 영향을 받고 유래를 받았고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나오죠. 다 한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상관성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시계열의 패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룹핑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눈으로 한눈에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였는지. 그죠? 예. 좀 더 세부적인 지역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밀리 말고 뭐 지너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어떤 지역들을 의미하는지 이런 지역에서 유래가 되었고 이 말들이 모태가 되어서 어떤 언어 랭귀지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언어의 확산 과정 맵 세상의 언어 수가 몇 개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파생이 돼서 주변 인구수가 얼마였고 어떻게 언어가 발전하였고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진화되어 랭귀지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라는 대중문화에서 성별 분류 맵입니다. 한번 쭉 보시죠. 디즈니라고 되어 있죠. 남성, 여성의 비중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 영화 제목 중에서 대사를 남녀로 분류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게 더 많은지 주로 뭐 남자의 대사가 더 많더라. 그리고 장르는 어떠한가? 그죠? 장르에서 젠더에 봤을 때 Frozen, The Incredible, 그죠? Into the Woods, Tangled, 타잔 이런 데서는 장르 비율이 57, 43 확인할 수 있고 여자가 많은 건 무엇이냐? Inside Out, Alice in Wonderland, Maleficent, Sleeping Beauty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은 이러이러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 사례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영화 2000편
남녀 대사를 분류했습니다. 각 영화마다 이 대사의 편중된 정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장르에서 성별이 절대적이고 극명하게 불균형이 있구나. 남성에 많이 치중되어 있구나. 그리고 특히 디즈니 영화에 대한 분류, 사용자가 영화를 검색 또는 필터하는 기능, 그리고 남성과 여성, 역할에 대한 연령, 편견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대사를 분류했습니다.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000개 대사를 다 봤어. 근데 남자 대사 너무 많아. 이상해. 이 디즈니 좀 그런데 남녀에 대한 좀 공평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아무 말도 없어요. 이거 봐. 너네 2,000편 대사 남녀 비율이야. 즉, 아무 말이 없어도 여성이 주도하는 액션 영화가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 2,000개의 대본을 분석하는 게 이슈가 아니에요. 이 결과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죠. 그리고 투명하게 전달했다. 다 오픈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각화에 대해서 단순히 이 영화에 대해서 이 디즈니사에 대해서 꼬집는 것도 있지만 투명하게 창의적으로 아무 말도 없이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화다.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봤을 때 이 트위트 계정에서 각각의 대사가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상세하게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가오는 모든 일식 맵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은데 도대체 내 수명 동안 내가 일식을 몇 번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뭐 지구과학을 배우고 이거를 뭐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오고 머리가 아프죠? 뭐 그 관계성이 뭔지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놀다 보니까 갑자기 뉴스에서 일식이 나온다. 발표만 보고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2017년 아마 2017년 8월인가 9월인가 그 일식 이후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 일식의 경로 2080년대까지의 모든 일식의 경로를 다 한눈에 표현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다? 바로 대화형으로 지구본을 놓고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식이 표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두께로서, 색상으로서, 농도로서 한눈에 표현했습니다. 개개일식의 경로, 일어날 지점, 관측 시점, 그걸 통해서 2080년까지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내가 이 위치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일식이 몇 번인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일식에 대한 공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이게 무엇인지. 물론 공부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눈에, 한꺼번에 표현합니다. 실제 이 페이지를 통해서 해볼 수 있고, 이 작성자는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몇 년이 궁금한지, 과거 몇 년, 그리고 미래 몇 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입력을 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 위치로 지구본이 바뀝니다. 바뀐 다음에 이 위치에서 내가 패스트 말고 이 색상을 통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어떤 일식을 이 위치에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 몇 년인지 다 나오고 클릭을 했을 때 이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 정보로 바뀝니다. 이 위치로 어디인지
이런 걸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데이터 시각화 몇 가지 봤습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각화란 단순히 뛰어나고 아름다운 색상 그 시각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교 같은 거죠. 색상적 디자인이고 그런 디자인 외에 어떻게 이 스토리를 한눈에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목적이 있죠.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는 사회 문제, 현실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 의미를 반영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얼마나 쉽고 상세하고 상대방에게 말 없어도 쉽게 스토리를 전달하고 그 전달이 설득까지 가능하도록 그 창의성이 발휘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